그죠?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죠.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구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비라든지 기타 영업권 등의 명목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권리금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굉장히 이런 걸 싫어하시는 임대인들도 있어요. 임대인이 여기 임차인이고 임대인이라고 할 때 이 목적물에 대한 시설비,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한 여기 어떤 영업을 하고 있었으면 영업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시설비가 1억 원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걸 다 철거하고 나오면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잖아요. 이 사람도 동일 업종에 영업을 하고자 한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임대인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권리금 받고 이러는 거. 권리금 받는 거 없어 라고 하는데 굉장히 주제 넘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통용돼 왔던 거예요. 임대인 자기가 뭔데 임차인들이 임대차 승계하면서 영업권이나 시설비 같은 거 서로 주고받는데 그걸 자기가 왜 개입을 하냐고. 여태까지 이제 그게 많이 이렇게 통용이 돼 왔는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을 얘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 이것도 여기 눈치 보느냐고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실제로 보면요. 그러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1번에 나오고요. 권리금 보호제도에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3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거 한번 줄쳐보시고 이거 빨리 개정돼야 돼요. 임대차가 끝나기 3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람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3개월부터 끝나기 3개월부터 언제요? 종료될 때까지 라고 돼 있잖아. 그럼 6개월부터 방해하면 6개월부터 3개월 되기 전까지 방해 행위를 열심히 했대요. 이것까지는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끝나기 3월부터 임대차 끝날 때까지만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며. 그러면 임대차 끝나기 한 6개월 전서부터 여러 가지 방해 활동 했대요. 그리고 3월 되기 전까지 딱 방해 활동하다가 딱 멈췄다는 거야. 그러면 권리금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임대차 종료시라고 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넣었어요. 놓다 보니까 슬그머니 임대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간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 나머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한다. 지가 받는데 권리금을. 지가 받는 권리금이 뭐예요? 얘가 받는 권리금이 있어요. 임대인이 받는 권리금이 있다고. 뭐가 있어요?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인데 한 분이 저한테 임차인이 바닥 권리금을 요구한다는데 그 되게 웃기는 거예요. 바닥 권리금은 누가 받는 거야? 임대인이 받는 거야. 건물이 좋은 곳에 입지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바닥 권리금이라는 걸 옛날에 있었다고. 지역 권리금이요.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건데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한테도 권리금 줘야 되는데 여기도 권리금 줘야 되는데 그럼 권리금 너무 커지죠. 그럼 결국은 권리금 받고 임대차 승계되는 걸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하셨죠?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권리금 주면 임대차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 그럼 얘한테 인근 지역에 똑같은 상가의 권리금이 보증금이 2억에 월세 300이다. 근데 나는 5억에 500 받아야 되겠대. 그럼 여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너무 많이 이렇게 달라고 하면 결국은 임대차 승계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임대차 끝나기 3월에서 끝날 때까지만 하지 말이죠. 그럼 6개월 전서부터 나는 이거 임대차 할 때 분명히 어떤 수를 써야 되는지 나는 5억에 500 받을 거야.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은 2억에 300인데 나중에 이거 올리면서 이것저것 트집 잡아갖고 올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게 이제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들이잖아요. 넘겨보시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건 이제 4개는 금년에 시험에 나올 대상일 거예요. 그거 4개.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랬죠. 예, 이거는 뭐죠? 알거지란 얘기예요. 앞에다가 알 써놓으세요. 알. 한글로 알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통한 거 있잖아. 알.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위반이죠. 위반 행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반. 거기다 반 써놔. 반.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대. 1년 6개월 이상 비워뒀다가 임차인 새로 온다니까 갑자기 권리금 받겠다고 설치고 다닌대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럼 괜히 임대차만 어려워지잖아. 이럴 수 있죠. 1년 6개월이면 몇 개월이요? 18개월이죠. 자, 그리고요. 18개월. 그 18 앞에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병을 지금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계약 얘하고 할 테니까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는 있다는 거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하고 얘하고 이미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이 지급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마 5천 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얘가 7천 주기로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으면서 갑자기 얘하고 새로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대인이 얘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여기는 리을은 지야, 지. 이미 지급이 됐다죠? 권리금이 이미 지급됐다. 자, 보통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선하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이 주선하는데 그 앞에 거 3개는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앞에 있는 3개잖아요. 그럼 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권리금 못 받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3개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하나는 이미 임대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권리금까지 받았으면서 지급받았으면서 얘하고 조금 유리하다고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겠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얘하고는 임대차 계약 거절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금 못 받게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4개잖아. 4개. 그렇죠? 그래서 앞글자 쓴 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맨 위에는 알, 두 번째는 반,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리을은 지죠. 이게 말이 좀 되게 이렇게 하면 18반 알지? 그래요. 그렇죠? 18반 알지가 뭐야? 1년 6개월 동안 영업활동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임대차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애가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는 알거지다. 이미 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받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암기한다고요? 18반 알지? 그래요. 또 18반 알지가 뭔 소린지 잘 모르면 할 수 없고, 그럼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시고요. 이걸 뒤에 있는 내용을 연상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으로 한번 볼게요. 4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받는 활동을 방해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권리금 적용 제외예요. 그러니까 모든 임대차가 권리금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그건 다 필요 없고요. 대규모 점포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로, 상설 점포로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이외에 전통시장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이거 보장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규모 점포, 그리고 백화점이나 우리 무슨 뭐 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뭐 이마트 이런 것들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이고요. 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권리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형 점포만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에요. 이것도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 등이 변동이 돼서 차임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 장래를 향해서 증감할 수 있겠죠. 이때 증액 비율인데, 증액 비율은 주택임대차에서는 몇 년이었어요? 몇 프로였어요? 5%. 상가 건물은 몇 프로죠? 9%죠. 여기 또 한 번 증액하거나 최초 임대차 후 몇 년 이내에 할 수 없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주임법하고 똑같네, 그죠? 예, 똑같고. 그 다음에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월 차임 전환할 때 그 산정 비율이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 1할 내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금액보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둘 중에 작은 금액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연 1할 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작은 금액이에요. 조금 헷갈리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곱하기 몇 배 하라고요? 4.5배. 자, 주택임대차는 연 1할이었잖아요. 주택임대차는 연 1할이었죠.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플러스 3.5%를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연 몇 퍼센트? 12%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곱하기 얼마? 4.5. 이거 뭐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조금 달라졌네. 여기는 더하기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의 4.0배 중 작은 금액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예, 금년 시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안 건드리면 아마 2차 시험인 공인중개사법에서라도 건드릴 거고 아마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쪽에는요. 자, 그리고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전대차 관계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임대차 정보 제공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확정일자부 작성 및 임대차 정보 제공인데 확정일자 부여는 상가 건물 소지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죠. 확정일자 부여는요. 그럼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있죠. 예, 읍면동장에 있잖아요. 읍면동장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임대차의 해지인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긴 3기네. 아주 특이하네. 그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엔 모든 게 다 3이네. 3. 그렇죠? 네,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그리고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다. 그래 경매가 실행이 되면 임차권 소멸한다. 이건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나오면 웬만하면 3년이야.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도 3기 차임액에 연체 차임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 소멸 사유다. 해지 사유다. 자, 이렇게 해서 주임법하고 상임법 했는데 자, 주임법 상임법의 핵심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누굴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임차인의 뭘 보호할 것이냐 그래요. 보증금하고 존속기간이에요. 보증금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존속기간 1년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은 2년이지만 여긴 1년이죠. 두 가지를 다 보호할 수 있는 게 뭐야? 대항력이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주택은 전입신고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2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 주택임대차에 없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그 거절 사유 8개 있었죠. 그 중에서 4개 정확히 알면 되고 나머지는 상식으로 골라낼 수 있는 것이다. 삼부파철이 있었죠. 그렇죠? 네, 삼부파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제도 있었잖아요. 권리금은 자, 임차인이 임대차 끝나기 3월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받는 활동을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방해한다는 얘기 뭐예요? 지가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보증금이나 차임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다죠.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4개 있었죠. 4개 뭐 있었어요? 거봐, 벌써 임팩트 강한 말 하나 들어가니까 바로 암기했죠. 18이 뭔데요? 18년 아니고 18개월. 18개월이 시험에 나오면 1년 6개월이겠죠. 1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반은요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R은요 R그지니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든지, G는 임대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하고 이미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요, 차임의 증감 청구 같은 경우에 연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중 작은 금액, 이렇게 이제 해결하면 돼요. 나머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웬만하면 다 3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기 차임액, 연체 차임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상임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자, 넘겨보실게요. 예, 질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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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권리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지. 일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민법 판례에도 나오잖아요. 그 의사표시 해석 방법에 나옵니다. 임대인이 일체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자기가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지금 방해하니까 임대인들이 그게 갑질이야. 일종의 갑질을 그러고 하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규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래서 임대인이 이걸 방해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그 보증금,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3년이라 그랬죠.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아시겠죠? 예. 이 18반 알지반 아니면 이거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젊은 애들 취향이 맞아요. 근데 요즘엔 전부 다 뭐예요? 여론이 뭘로 조성이 돼요? 인터넷으로 조성이 되죠. 근데 인터넷에 의한 여론이 몇 퍼센트의 여론일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그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중후함이나 이런 그런 것보다는 젊은 애들의 천박함이 훨씬 더 막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요, 중국보다도 깊고 일본보다도 훨씬 더 깊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피라미드 발견된 거 아세요? 중국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돼서 대규모 피라미드 지역이 발견되고 황하 문명보다 훨씬 전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걔네들이 덮어버렸다고. 왜 덮어버렸어요? 이게 동이족, 우리 한국 민족의 어떤 생활 문화가 자꾸만 발견되는 거예요.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빠른 문명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명이 중국의 문명이 아니라 동이족의 문명인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의 문명인 거야. 한국의 어떤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게 자꾸만 발견이 되니까 이거 발굴해서 세계 역사가 뒤집히면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이 조그만한, 걔네들 얘기로 조그만한 놈들의, 그쵸? 조그만한 나라 놈들의 문명이 지네 문명을 지배했었다 그러면 그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덮어버린 거야. 덮어버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전부 다 중국 문명이었다. 원래 우리 소수민족이었다. 이런 동북공정이 그때 생긴 거라고.
그런 문명을 가진 나라인데 젊은 것들 히피 문화들이 자꾸만 이렇게 막 세상을 지배하고 막 이러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로 특이한 현상이에요. 우리보다 엄청 후진국의 대학을 한번 가보세요. 대학을 가면 그 뭐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학생들 가슴 이렇게 파인 옷이나 어깨 드러나는 옷 입고 학교 못 들어가요. 샌들 같은 거 신고 학교 못 들어가요. 어디 뒤꿈치 딱딱딱딱 그러고 학교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교문에서 다 막아버려요. 선진국 아니라 후진국이라도 대학에. 한국은 어때요? 무슨 수영장 가려고 학교 오는 것처럼 그 짓들 하고 오고, 그쵸? 무슨 뭐 바캉스를 왔는지 학교 왔는지 여름에 나는 추운데, 옛날에 내가 강의할 때도 나는 추운데 쟤들은 안 추운가? 그리고 또 오들오들 떨면서 또 두꺼운 옷 하나 갖고 왔고 덮고 앉아있고 그런다고. 공부하러 온 건지 또 수업 끝나면 뭐하러 갈 건지 참 궁금한 애들도 많아요. 지금 뭐하러 가려고 그러는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면 공부 안 하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대학생 중에서 아마 한국 대학생이 제일 공부 안 할 거예요. 제 외국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운동시키고 사회봉사시키고 봉사할 때 열심히 시켜요. 운동 많이 시키고 공부도 시키지만. 그리고 대학 가면 죽입니다. 죽여. 얼마나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요. 걔네들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는 애들이 어디 있어. 예, 그래요. 2시간 3시간 항상. 그 어떤 대학은 24시간 독서실에 불이 켜져 있대잖아요.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대. 대부분의 대학은. 한국은 9시면 전부 퇴근이요. 도서관에 불 다 꺼지죠. 제일 늦게 켜지는 게 도서관이고 제일 먼저 꺼지는 게 도서관이에요. 대한민국은. 왜? 저녁 8시 넘어서 9시쯤 되면 술 먹으러 가야 되잖아. 전부. 그렇죠. 곤죽이 되도록 먹고. 전철 타봐 12시 넘어서 아주 그냥 전철 내 냄새가 진동해. 전부들 여기서 웩 저기서 웩 해가 내갖고 젊은 것들 견디지도 못하면서. 자, 됐어. 어떻게 하다 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진짜 창피하긴 해요. 외국에 이렇게 나갈 때 저는 가끔 가다 제가 한국어도 가르친다 그랬죠.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국내보다 외국에서는 한국어 선생으로 되게 유명해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데 이렇게 가면, 거기 가면은 이제 막 이 LED에다가 내가 여기 강의하는 모습 있잖아. 이런 거 그 LED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쭉 나 이렇게 떠드는 모습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광고판도 붙고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외국에 호주 같은 데 있죠. 호주나 이런 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써 있어. 뭐 수영장에서 입는 옷을 입고 시내에 활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의범절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한글로 써놨어요. 수영장에서 입는 옷을 한국 남자애들이 입고 다닐까? 그러니까 그게 한글로 써 있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 보라는 얘기잖아요. 창피해 죽겠어. 어떤 때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 딸 가지신 분들은 딸 교육 잘 시켜야 돼 진짜. 그런데 가갖고 세계적으로 한국 여자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다니고 그러면 아주 못 써요 진짜로. 그래도 대한민국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죠? 자, 이번에는 가, 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이라고 붙었다는 얘기는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뭐에도 적용하겠다? 양도 담보, 그 다음에 매도 담보에도 적용하겠다. 그럼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변칙 담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상에, 아니 그거 뭐 넘기는데 그렇게 많이 걸려요? 민법상에 담보제도는 돈 빌리고 2억 정도 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중에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으면 매각 대금 있잖아요. 매각 대금으로 얘가 채권 변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얘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담보를 제공해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죠. 담보를 설정해 주면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얘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경매를 선택해서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해 버리든가, 아니면 경매를 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고 나머지 청산 금액을 지급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다라고 하는데, 가등기 담보는 어떤 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 해줍니다. 그래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해줘버려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청산금 차액만 돌려줘 버리고 그냥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다른 거는 이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이다. 권리를 취득하는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경매 실행에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죠. 그런 차이가 있고, 민법전에 없는 담보다라고 해서 이걸 비전형 담보 내지는 변칙 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모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적용할 것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제도가 채권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어떤 방법으로 많이 활용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은행에 통해서 전형 담보도 취할 수 없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등기 담보나 모든 양도 담보에 이 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에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뭐냐? 적용 범위,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보통 많이 나오면 두 문제겠죠.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따질 줄 아는 거하고, 가등기 담보권 내지 양도 담보권 실행 절차 있죠. 그 실행 절차가 시험에 나와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럼 적용 대상이 일단은 먼저 소비대차 계약상에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된다. 소비대차 계약상에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는 돈을 빌리면서, 준소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빌리면서 내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해주면 네가 팔아서 가져가도 좋아. 그래서 네가 팔아서 남는 돈 나한테 돌려주고 네 채권 네가 받아가 라고 하는 게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변제기일에 내가 변제하지 않으면 널 줄게. 물건으로 대신 줄게죠. 저당권은 뭐고? 네가 팔아서 돈 받아가. 이게 저당권이고, 여기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변제기일에 내가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뭘로 준다고? 물건, 재산권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대물 변제에 관한 예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물 변제 예약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이 대물 변제 예약 당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물 변제 예약 당시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가액이, 이 가액이 차용액 2억에 붙인 이자에 합산한 금액보다 이게 커야지 채무자를 보호하는 거지, 이게 더 작다 그러면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이게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내용이 네 번째, 가등기 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적용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경우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임차인이 엄격하게 보호가 됩니다. 굉장히 잘 보호가 되고, 가등기 담보권 실행 절차가 이 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로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모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럼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닌 기타, 거래대금 채권이래. 기타 매매대금 채권, 그 다음에요 무슨 뭐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니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을 빌리면서 또는 쌀 같은 거 빌리면서 이 대물 변제 예약을 했을 때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된다. 다른 채권 채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집중하십니다. 그럼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와 기타 채권 채무, 기타 거래상의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했대요. 그럼 이 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 돈을 빌렸대요.
채권 채무와 기타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했다가 기타 채권 채무가 소멸하고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만 남았대요. 그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때는 또 다시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타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했답니다. 그럼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나중에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추가가 됐다. 그래도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만 남고 기타 채권 채무가 소멸했다. 그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고, 대물 변제 예약을 했어야 된다.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뭘로 주겠다? 물건으로 주겠다. 아시겠죠? 이게 저당권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컸어야 된다. 그럼 이때 소유권만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 말고 지상권 취득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가등기 할 수 있죠. 내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해 줄게. 지상권 몇 년, 존속기간 없이 영구로 설정해 줄게. 그럴 수도 있죠. 또 내가 어떻게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해 줄게. 네가 전세권자로서 이걸 전세금으로 해서 전세권자로서 네가 2년 동안 살아. 그럼 2년 후에 내가 너에게 목적물 돌려줄게. 이런 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너한테 저당권 설정해 줄게. 이런 계약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이거 자체가 담보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것도 담보권이죠.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담보를 가등기해 준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 중에서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안 되는 권리가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질권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담보권이잖아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할 때 말이죠. 용익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담보를 해준다? 담보 등기를 해준다? 이거는 뭔가 중복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질권 취득을 위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허용하지 않겠다. 조금 어려우면 왜 그러냐 따지지 말고 전부 저질이라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왜 안 된다고요? 전부 저질이라 안 된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셔도 돼. 이게 무슨 뭐 주관식 시험 같으면 전부 저질입니다. 그러면 빵점이에요. 그거는 시험지 찢어져 잘못하면 채점도 안 해. 근데 객관식은 왜 그런지는 안 물어보거든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그냥 암기하기 쉽게 우리 뭐요? 전부 저질이라. 얘들은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통해서 권리 취득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은요.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은 등실 같다 그래요. 등실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기 내용이, 그다음에 담보권의 실행 방법이 다르고 나머지는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은요, 저당권하고 다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법정 지상권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똑같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 똑같은데 다른 건 뭐죠? 등기 내용. 저당권은 저당권 내지는 근저당권이 등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 예를 들면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가 돼 있던가, 아니면 아예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아니고요. 등기 내용이 달라요. 그다음에 실행 방법이 달라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경매 또는 뭐죠? 권리 취득. 이걸 이제 귀속 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해 주기로 했으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행, 이걸 귀속 청산, 권리를 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면 소유권 취득에 의한 귀속 청산이다. 그래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여지는, 경매 실행 과정에서는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절차, 이것만 이 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요.
이 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에 관해서는 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즉 귀속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속시킨다라고 해서 귀속 청산 절차만 정해놨어요. 나머지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속 청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귀속 청산 절차는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근데 갑이 채무자고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2억을 빌려줬다. 2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5억짜리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줬대요. 가등기 담보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럼 권리 취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매를 실행하든 권리 취득하든 그건 자기가 선택할 일인데 경매를 여기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다라고 해서 귀속 청산 절차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처분 청산이라든지 기타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귀속 청산 또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경매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귀속 청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해 줘야 되겠죠.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겠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권리 취득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는 뭘 거쳐야 되냐면 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가 보호가 된다의 의미는 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그건 다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청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 혹시 여기에 선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후순위 임차권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뭐 저당권이다라고 한번 하고요. 후순위는 뭐 임차권이나 기타 용의권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임차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저당권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저당권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 임차권이든 뭐 저당권이든 관계없어요. 근데 변제하기로 한 날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실행 통지해 줘야 되겠죠. 실행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실행 통지는 현재 채권자인 을이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여기서 채무자 등은 채무자 얘가 담보 제공했으면 얘한테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니라 기타 또 물상보증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물상보증인 얘한테도 통지하고 물상보증인에게도 통지하고요. 이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소유권 제3자에게 양도했답니다. 그럼 제3취득자겠죠. 얘들이 다 채무자 등인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 등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있죠? 이런 자들에게 모두 다 통지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통지가 누락이 되면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라도 다 있으면 다 통지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통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 통지인데, 담보권 실행 통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거예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 청산금 평가액이라고 하는 건 실행 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에서 실행 통지 당시입니다. 여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는 대물변제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이게 더 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목적물의 가액이 담보권 실행할 때까지도 그 가액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가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행 통지 당시 청산금 평가액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뭘 빼는 거야? 피담보 채권액을 빼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될 피담보 채권. 그래서 피담 채권액은 360조에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실행비용, 그리고 뭐 있어요? 지연이자.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을 빼는 거고, 피담보 채권액 말고 선순위 담보 물권액이 있죠. 그렇잖아. 이건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 물권액. 이게 선순위 채권액이요. 그래서 선순위 채권액은 누구요? A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청산금 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청산금 평가액이라고 하는 건.
실행 통지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피담보 채권,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 그 다음에 실행비용 이거 있잖아요. 이걸 다 공제하고 혹시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은 빼줘야 돼요. 같이. 그럼 그 남은 금액이 뭐예요? 청산금 평가액이라고. 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 주는데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서 청산금 평가액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답니다. 도달하게 되면 지체 없이 똑같은 내용을 누구에게 또 통지합니까? 을이 후순위자 B에게 또 통지해 줘야 되는 거야. 글씨 잘 써드릴까요? 이 내용을 지체 없이 또 다시 을이 누구에게? 후순위자 B에게 다시 통지합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여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이 내용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통지해 줘야 되냐면 청산금이에요. 청산금 내역이 얼마였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청산금 그 실행 통지가 얘들한테 도달한 도달일이 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지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청산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산기간 내에 너 이의 있으면 이의 제기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도달일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 혹시 얘한테 통지가 누락이 됐답니다. 얘한테 통지가 누락이 되면 이거는 무효는 아니에요. 통지가 누락이 됐을 때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후순위자가 청산금 평가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얘한테 청산금 지급해 버리죠. 그래서 갑이 혹시 청산금을 딴 데 처분해 버렸대요. 그럼 얘는 돈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다시 여기다 청구하면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산금 평가액을 갑이 받았다는 거야. 여기 받을 돈이 얼마냐면 여기가 2억이야. 2억. 여기가 2억이고 지가 받을 돈이 2억이고 이건 이제 5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청산금 평가액 얼마 통지했을까? 1억. 그렇죠? 어이구 이거 계산 또 안 되는 분도 있다. 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목적물의 가액은 5억인데 을이 받아야 될 돈이 2억이고 선순위 채권자가 받아야 될 돈이 2억이라고. 그럼 청산금 평가액 얼마 통지해 줬냐고. 1억 통지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1억이 받을 돈이 있다라고 통지를 받은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여기다가 제3자 A한테 그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고. 나 을한테 1억 받을 거 있는데 이 채권 네가 살래? 2달 있으면 받을 텐데. 그럼 얘가 여기다 확인하겠죠. 진짜 얘한테 1억 줄 거 있어? 줄 거 있다. 맞다. 통지가 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샀다. 얼마에? 9,000원에 샀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얘한테 통지해주고 그 내용을 얘한테 또 통지해야 되잖아요. 얘한테 통지했더니 얘가 나 받을 거 5,000이다 그러고 배당 요구했다는 거야. 그럼 5,000 여기다 배당 요구하면 얘한테 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주고 나면 결국은 남은 청산금은 얼마밖에 안 돼?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 5,000은 얘한테 주겠다. 그럼 A가 길길이 뛰겠죠. 내가 너한테 확인했을 때는 너 1억 원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제 갑자기 5,000이야? 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래요? 후순위자가 달래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이렇게 청산기간 내에 혹시 이 기간 내에 갑이 그 청산금을 처분했답니다. 처분행위로서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이때도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을이 갑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했더니 그 청산금을 지가 처분했대요. 제3자에게 처분했어도 을이 또 다시 A한테 B한테 청산금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겠죠. 그럼 B가 배당 요구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배당 요구하게 되면 배당해 줬답니다. 5천만 원. 그럼 결국은 갑에게 돌아갈 돈은 얼마밖에 안 돼요?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처분행위 했대잖아요. 1억을 처분행위했죠. 그래도 그 처분행위로서 이 행위에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얼마밖에 못 받아요? 5천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A 지위에 있다라고 하면 낼름 9천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청산기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고 살래도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이 청산기간 중에 갑이나 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갑은 채무 변제하면 되죠. 그렇죠?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권에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B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라고 하는 거야. B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당 요구합니다. 배당 요구하고요. 혹시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그 평가 금액이 너무 가당치도 않다. 이게 실제로는 5억 이상 되는데 얘가 평가한 금액이 4억밖에 평가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 2억 주고 내가 2억 받고 나면 받을 돈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다 통지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얘한테도 받을 돈이 하나도 없지 뭐냐 라고 얘가 통지했겠죠.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남은 돈이 있으면 배당 요구하겠지만 남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 맘대로 왜 5억짜리를 4억만 평가했어. 그럼 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게 뭐예요? 경매 신청해 버릴 수도 있어요.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요. 예,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어도 경매 신청을 해버린다. 그럼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에게 남은 돈이 있으면 받을 게 있겠죠? 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경매 신청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청산금 평가액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후순위자가 다툴 수 있다의 의미는 뭐야? 이게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야. 주관적으로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할 수 있어요. 감정인의 어떤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감정인의 평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혹시 얼마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후순위자가 불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경매도 신청해 버릴 수도 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얘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작게 평가했다. 그래도 평가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평가했다는 거야. 5억밖에 안 되는데 7억으로 평가했대요. 그래서 여기 줄 돈 2억, 내가 받을 돈 2억, 그리고 3억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럼 평가 아주 잘못한 거죠. 그래도 평가 통지로서 효력이 있는 거야.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 줘야 된다고요? 3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채권자는 스스로 평가한 청산금 평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요. 자기가 스스로 평가했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래서 청산기간이 끝났답니다. 청산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그럼 청산기간이 끝났다, 종료됐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의 제기 없이 청산기간이 종료됐으면 여기 배당 요구했으면 배당 요구해서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5억 중에서 2억 얘 5천 주고 얘한테 5천 줬답니다. 그럼 권리 취득해야 되겠죠?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처음에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했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만 해놨답니다. 그럼 청산금 지급해야 되겠죠. 청산금 지급하고 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청산금 지급과 이전 등기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동시에 이행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해줬답니다. 그럼 뭐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청산금만 지급하면 바로 원했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요게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옵니다. 적용 대상하고요. 청산 절차 있죠? 이 청산 절차, 이 부분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두 문제 나와주면 좋겠죠? 저거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면 저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거기 입법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채무자 보호라고 얘기했죠? 그죠? 입법 목적. 거기 무슨 또 입법 목적이 두 개가 들어가 있나? 나 여기 참 편집. 그렇죠?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 지금. 입법 목적이. 똑같은 게. 자, 그 다음에요. 비전형 담보의 유형이다. 라고 해서 매도 담보도 있고, 이 매도 담보는 우리 환매에서 주로 봤죠? 오른쪽에 보시면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도 있죠? 자, 이따 정도만 아시면 돼. 그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기도 지금 죽겠는데. 자, 비전형 담보에 대한 규제다라고 해서요. 민법이 판례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있죠. 여기 적용 범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법은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이게 대물변제 예약이잖아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상에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대물변제 예약이 있어야 되죠. 대물변제 예약,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에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랬잖아요. 여기요.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어떻게 하고 있다?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도 준용한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전저질 안 된다고 돼 있죠? 전저질 제외. 왜 전저질 제외예요? 전부 저질이니까 제외다. 그래요. 쉽게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유형의 가등기 담보가 또는 양도 담보가 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본법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 이거만이죠.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2번은 줄쳐놔야 됩니다. 소비대차 계약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줄로 가면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나 가등기는 가능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 계약으로서 대물 변제 예약이 존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대물 변제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 된다.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니은에 추가적으로 더 볼 거 있죠. 예,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래서요, 혹시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으면 그 근저당도 결국은 뭐예요? 요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되잖아요. 담보가치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인데 근저당이 5억짜리가 있대요. 그럼 이 목적물의 가액은 얼마짜리야? 5억짜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5억이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 채무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이 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매 아니면 권리취득에 의한 청산, 귀속 청산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에 토지 매매대금, 그 다음에 니은에 매매 잔대금 채권, 디귿에 공사대금 채권, 리을에 물품대금, 선급금 채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에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 기타 채권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다시 되는 거고요. 등기가 경유되어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경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담보 권능을 포함하는 질권, 저당권, 전세권 취득을 위한 담보 계약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왜? 전저질이잖아요. 전부 저질이죠. 자, 그리고요, 밑으로 가면은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거 담보 물건인데 특수 저당권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저당권과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등, 실, 같다라고 얘기했죠. 나머지는 등기 내용이 저당권은 저당권 내지는 근저당으로 등기가 되지만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기타 이전 등기 내지는 가등기가 되어 있겠죠. 실행 방법은요, 저당권이나 근저당은 경매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경매를 하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할 수 있겠죠. 예, 귀속 청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설정 및 이전이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아. 이런 거는 여기서 나올 것도 아니에요.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올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담보 목적물 및 설정 가능한 권리는 전저질만 안 된다 그랬죠. 전저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등기 내지는 가등록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 담보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 이전할 수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일반적 효력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저당권하고 똑같대.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그럼 저당권 그냥 그래도 돼요. 뭐만 다르다 그랬어요?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아니야 여기서. 목적물의 범위는요, 저당물, 그 다음에 부합물, 종물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범위는, 목적물의 범위는 그 가등기 담보물 뿐만 아니라 종물, 부합물 다 효력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과실은 압류한 이후에만 과실의 효력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고. 그러면 저당권의 물상대의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가등기 담보권의 물상대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따질 것도 없어. 나머지는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뭐만 다르다? 등실 같다. 등기 내용과 실행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돼 있대요. 그럼 저당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저당 목적물 누가 사용해요? 채무자가 사용해? 채권자가 사용해? 채무자가 사용하죠. 설정자가 사용하잖아. 설정자가. 그럼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죠. 채무자가 사용할 거 아니냐고. 저당권하고 똑같다니까. 넘겨보세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입니다. 아니야, 그거 자꾸만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들으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근데 참 저당권을 모르는구나. 아, 깜짝이야. 알았어. 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공적 실행으로서 경매 또는 사적 실행으로서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예, 사적 청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 밑으로 나오죠. 귀속 청산입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인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청산금 평가액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청산금이 없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줘야 되죠. 청산금 평가액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경우에도 통지해 주란 얘기야. 왜냐면 예약 성립 당시에는 이게 비쌌겠지만 나중에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청산 절차 거쳐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의 이자보다 컸으면 무조건 절차는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 당시 목적물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한 채권액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고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이거 밝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으면 그 가액도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공제해 줘야 됩니다. 또 이 경우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된다. 담보 2개 이상 제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당권도 우리 공동저당 있었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도 공동 가등기 담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개 중에서 내가 이거하고 이걸 취득한다. 그럼 여기서 5천만 원 공제하고 여기서 7천만 원 공제할 거다라고 통지해 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잔액이 얼마고 여기 잔액이 얼마다. 그건 왜 그래? 후순위자들이 얼마씩 받아갈 건지 이거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목적물 가액에서 한 군데서 1억, 한 군데서 1억. 그럼 나머지는 후순위자들이 받아가겠죠. 또는 한 군데에서 1억 5천, 한 군데에서 5천 이렇게 받아가도 나머지는 후순위자들이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후순위자를 위해서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구조에 보면은 채권자는 제3조 1항에 따라서 그가 통지한 청산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으니까 잘 평가해야 돼요. 다툴 수 없다는 얘기는 금액이 적으면 후순위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많다, 잘못 평가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통지사항 중에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에는 B 체크해놨죠. B. 주관적인 평가면 충분하고 감정인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하진 않는다. 자, 평가액의 산정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 경우에는 평가액의 산정 방법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이에요. 아시겠죠? 저거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뺍니다. 피담보 채권액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요,
이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있을 때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후순위 채권액까지 가등의 담보권자가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선순위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요.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되죠. 두 번째 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 줘야 된다. 그러면 평가 통지의 상대방은 누구냐? 채무자 등이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이 그 상대방이 되고요. 넘겨보십니다. 그다음에 통지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랬습니다. 여러 명인 경우에 모두에게 다 통지해야 되죠. 모두에게 다 통지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통지로서 유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죠? 무효가 된다는 얘기야. 청산 절차가. 그 다음에 통지 시기는 변제기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과다평가한 경우 어떻게 줘야 되고 과소평가한 경우는 후순위자들이 이의제기하면 되죠. 자, 그리고요. 청산기간 경과 및 청산금의 지급인데 채권자는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그거 같이 빼주라는 얘기예요. 채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는 그렇다는 얘기는 양도담보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 가등기만 해놨을 때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청산금 지급 채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 이행에 관해서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렇죠. 동시이행 관계 저기 써놨네요. 그 다음에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어긋난 특약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이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다 무효다. 그러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보이십니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해진 특약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청산기간이 지나야 되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후순위자 권리 보호 후순위 권리자 보호 이거 나오죠? 여기 니은에 후순위 권리자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 행사인데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서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통지된 평가액 범위 내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요구가 있을 땐 이를 어떻게 된다? 배당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C 보십니다. 후순위자가 자기에게 배당금 요구할 때는 그냥 달라 그럴까? 근거서를 제출할까? 당연히 근거서를 제출하겠죠. 그건 이제 B에 나와 있는 거고. C,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 범위 내에서 그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저당권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나 청산금이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는 그 부족을 이유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등 임차물의 반환을 거절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당권이 아니고 임차권이었다는 거야.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선순위 저당권 이후에 들어온 임차권이잖아요. 대항력권 갖춰서도 이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배당, 남는 금액 배당만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못 받았다고 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야. 저당권을 모른다 그래도. 자, 넘겨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채무자 등의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죠. 리을 보이십니까? 여기에 채무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 기타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한테 1억 통지됐던 얘한테 낼름 처분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후순위자가 배당 요구하면 여기서는 줘야 된다 그랬죠. 나중에 받을 돈은 얼마밖에 안 된다? 5천밖에 안 된다. 또한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에 후순위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기 보세요. 후순위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즉 후순위자에게 통지가 누락이 됐대요. 그래도 청산 절차는 유효입니다. 다만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후순위자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산 절차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데 그 청산금의 공탁 보시죠.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청산금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얘한테 대해서 일반 채권자 B가
이 청산금을 어떻게 했대요?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 이 압류 또는 가압류하게 되면 법원의 명령이 얘한테 송달이 된다고. 얘가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급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지급정지 명령이 떨어졌죠. 이 둘이 이제 소송을 다퉈서 이걸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지네가 압류 또는 가압류해서 소송하는 동안 얘는 그러면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냐고.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공탁해버리면 되는 거야. 공탁하면 지급하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공탁합니다. 얘한테 주기로 한 돈 얼마? 1억 원. 요거 압류가 아니라 얘가 청산금 평가액 통지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통지했다고? 1억 원. 이걸 얘가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는 거야. 그런데 압류 또는 가압류해서 여기 둘이 지금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데 B라 그랬나 또? 그래서 눈빛들이 이상한 거요? C라 그러면 되지. 그러면 얘한테 1억을 통지했는데 일반 채권자 C가 이 청산금 평가액을 압류 등을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막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압류 명령이 얘한테 송달됐을 텐데 그럼 못 주는 거 아니냐고. 돈 못 주면 권리 취득해 못해. 못 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럴 때는 공탁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들한테 통지해 주면 되죠. 공탁해놨으니까 이기면 찾아가. 아시겠죠? 네,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지체 없이 통지해 주면 되겠죠. 압류 채권자 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공탁의 통지를 해주면 된다. 또 무청산 특약의 효력이다 라고. 근데 무청산은 청산 없이 그냥 권리 취득하자라고 하는 거잖아. 이건 채무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무청산 특약은 무효겠지만 B에 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해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예를 들어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받으니까 청산금 평가액이 1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채무자가 야, 안 줘도 돼. 너 가져. 그랬다는 거야. 그럼 청산 없이 그냥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청산기간 실행 통지하기 전에 요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면 무효지만 청산기간이 끝나고 확정된 금액이 1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받으러 안 갈래. 그냥 너 가져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무청산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 근데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다? 유효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에 자, 담보가등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청산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돼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청산금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동시이행 관계인데 청산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인데요. 채무자 등은 여기 갑이잖아요. 갑. 갑은 청산기간 중에 채무 변제하고 말소 등기 청구하면 되죠. 그렇죠? 말소 청구하면 되는데 이 말소 청구는 청산기간 중에만 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뭘 받기 전에? 청산금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청산금 받기 전에는 채권자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채무 변제하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청산기간 중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어떻게 할 때?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것도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미음에 보시면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정당한 청산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청산금 받고도 괜히 돈 돌려주면서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담보 목적물의 경매 실행에 의해서 권리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경매 실행 그래요. 이때 가등기 담보권의 경매 실행인데 이 경매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뭘로 봐버려요? 저당권으로 봐버린다고.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당권으로 봐버린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쭉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예, 부동산 실명법. 요거는 밥 먹고 할게요.